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손철호 교수님 북콘서트 상담 나를 고치고 너를 품다 이런 그 북콘서트를 열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철호 교수님은 우리 제가 지구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구촌 교회 이제 3만 성도라서 크니까 글로벌 상담소도 큰데 거기 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너무 명강이라서 우리끼리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피드백을 우리 손철우 교수님 그 강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들의 BC와 AD가 너무 틀려졌다. 그렇게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감동이 굉장히 오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왕 여기 오셨으니까 북스에서 가족 상담소 궁금하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리허설 해보니까 3분 걸리더라고요. 우리 북스에서 가족 상담소 3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상담 나를 고치고 소개 상담. 그래서 이제 우리 비전은 마음 치유 그리고 우리 의료 상담 전문가 우리 신강희 교수님 계세요. 당대표 신강이라는 유튜버 아주 운영하고 계신데 상도 많이 받으시고 삼성의료원에서 31년 수간호원으로 근무하시고 그리고 이제 임상대학교 고려대학 성균관대학교 대학교에서 강의 계속 하셨던 분이신데 그 몸치유 맡아주시고 건강 그 다음에 영혼치유 제가 우리 교회 또 잡지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놨어요. 그래서 마음치유, 몸치유, 영혼치유 해서 전면적인 치유를 한번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성장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담 지침은 균형 상담, 직면과 공감의 균형을 해보자. 또 비밀 상담이라 우리가 익명 신청을 받고 있어요. 익명 신청하니까 너무 효율이 높아요. 깊은 내면에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성장 상담. 우리는 그 약점에 포커스를 안 두고 그 내담자의 강점에 포커스를 두니까 효율이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장 상담, 그 다음에 맞춤 상담, 내담자의 기질에 따라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담 분야가 부부 상담, 개인 심리 상담, 진로 상담, 심리 검사, 가족 상담 등등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장점은 6인의 전문 상담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박사 4분, 석사 2분, 그리고 익명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영어 상담, 일어 상담 가능해요. 제가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하고 또 우리 최 교수는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자라서 일어 상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평일 야간 상담도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내담자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추는 성장 상담 하고 있습니다. 교수진 우리 6분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사이버대학교 가족코칭 상담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북스에서 가족상담소 이곳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닥터 덕의 결혼예비학교 진행하고 있고요. 책 만드는 그 시간이 좋아서 도서출판 북스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 책들은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에요. 저의 저서, 남편의 저서 등등. 그리고 이제 이거 상담 자세를 우리 6명이 약속했어요. 나무 위에서 떨어지는 새 한 마리 다시 나무 위에 올려줄 수 있다면 내 삶은 헛되지 않으리. 에밀리 디킨슨의 시기를 우리가 품으면서 상담하자 약속하고 있고요. 다 넘어가고 프로그램 잠깐 소개하면 요번에 겨울방학 특강 선물 청소년들한테 강점 검사를 해주고 나의 강점이 뭔가 이외기 프로그램으로 넘어갔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유태인 얘들이 2%의 인구 점유율인데 노벨상은 30%를 얘들이 가져가잖아요. 그 원인이 2가지를 잘해서 비정교육, 꿈 교육을 잘 시키고 적성을 잘 찾아줘서 유태인 엄마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더니 호응이 많이 좋았고 강점 검사한 거예요. 결혼 예비 학교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쪽에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
썼었는데 교보 베스트셀러 1위를 5주간 했던 책인데 그거 가지고 결혼 예비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세스에서 매달 월 초에 특강이 있습니다. 예, 이게 11월 특강, 요거 12월 특강, 요거 1월 특강, 요거 최은혜 교수가 2월에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3월에 또 부모교육 특강이 있습니다. 예, 요거 이제 상담 요거 또 운명을 바꾸는 대화법도 있고 예, 하십니다. 예, 오늘 마이크로 옮기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마이크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써드릴게요. 혹시 목 아프시면 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북세주 가족상담소에서 전문 상담사 겸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최은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백석에서 가족상담학과 석사 졸업하고 현재 박사과정 3학차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두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북콘서트를 열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이거 쓰시는 안 거? 들리면요. 이거 쓰는 거 같아요. 네. 꺼버려. 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오늘 북콘서트의 저자이자 오늘의 주인공 손철우 교수님을 간단히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손철우 교수님을 처음 만났던 거는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 중에 저희 처음 만났어요. 코로나 학번이라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20학번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 20학번 학생들을 위해서 학기마다 이렇게 줌으로 소통을 해주시면서 저희의 궁금한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알려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거저거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자세히 알려주시고 해서 이제 줌으로만 수업을 했지만 교수님이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석사를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지금 제가 박사과정 중에서 또 교수님을 만나 뵙고 있는데 교수님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치료, 부부치료 전문가이시기도 하시면서 용서, 트라우마, 상실에도 이쪽에 이제 전문가로도 계십니다.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미국 고든 콜레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하시고 에모리 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과 목회심리학을 공부해서 신학 석사 취득하셨고요. 그리고 에모리 대학병원에서 목회 임상교육 레지던트를 훈련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셨습니다. 실제 학문적인 경험뿐만이 아니라 실제 목회 현장에서도의 경험도 많으신데요.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에서 5년 동안 가정상담 전문 목사님으로 활동하시면서 깨어진 부부들과 가족들을 세우시는 일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2014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는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교편을 잡으셨고요. 백석대학원 상담센터 소장님으로 9년 동안 일을 하셨고 현재는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또 올해부터는 백석대학원 상담대학 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상담이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믿으시면서 항상 같이 편하게 밥 먹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교수님이 되고 싶어서 저도 항상 교수님과 밥 먹고 싶은 그런 이제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북콘서트 제가 이제 교수님께 이제 저는 책 읽은 거 제가 이제 감명 받았던 거, 또 궁금했던 거, 그리고 제가 사전 신청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들께 신청서 질문 양식지를 드렸는데요. 그런 거 내용 토대로 교수님과 질의응답하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하네요. 진짜 어색하네. 제가 교수님 신간이 나왔다고 해서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너무 이제 책이 좋아가지고 이런 책을 더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소장님도 북마스터로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독서클럽을 한 달에 한 번씩 8년
5개월 넘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저도 그 음. 클럽의 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했는데 처음에 눈에 띈 거는 이 책의 제목이었어요. 네. 상담, 나를 고치고 너를 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책으로, 책 제목으로 고르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하여튼 하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없는 양력 짠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한국 온 지 이제 13년 됐네요. 13년 됐고, 아직도 뭐 2년 전에 연구년 2024년 한국에 와서 10년 가르치고 연구년 1년을 가지면서 뭐 제가 9년 동안 섬겼던 센터 백석상담센터장 9년 만에 내려놓고 자유롭게 저희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1년 보내면서 이 책을 사실은 쓰게 됐고요. 그 전에는 뭐 마음은 늘 있었지만 저희 학교가 교수들이 책 쓸 시간 안 주기 때문에 뭐 센터장하고 논문지도 하고 뭐 가르치고 뭐 너무 많아서 근데 늘 마음에 품고 있었던 생각들을 연구년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어머니 집 가까이에 큰 교회가 있는데 미국 교회인데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늘 그냥 루틴 매일 아침 먹고 거기 가서 오전 내내 그냥 글 쓰고 오후에는 좀 걷고 뭐 이런 시간 보내면서 이 책이 완성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제목 상담 나를 고치고 너를 품다는 제가 세미나 하면서 저의 이제 나중에 뭐 그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얘기 들리시죠? 잘 그렇죠? 제가 제 삶을 좀 이렇게 나누면서 여기 용서 파트나 뭐 여러 나를 고치고 너를 품다의 파트에 저희 아버지 얘기도 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세미나 제목을 늘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네, 사실 그 제목을 많이 썼어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사실 책 제목 그걸로 하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 이게 좀 더 세잖아요. 좀 더 세 보이고 좀 강렬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이제 후보군은 리셋이 아니라 리페어라는 책에 나오는데 우리는 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아니 문제가 늘 생기죠. 우리 삶에는 뭐 가끔씩 그런 얘기 하는데 문제 없는 삶을 원하면 빨리 죽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 문제를 피해갈 수도 없고 늘 자녀가 태어나는 게 축복이지만 또 축복 뒤에는 늘 뭔가 문제가 함께 가고 또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는 또 새로운 의미와 성장이 또 있고 아까 우리 룩세스 클럽 여기 가족상담센터의 성장 아주 좋은데 고통과 성장은 또 같이 가고 고통 없이 성장만 하려고 그러면 저 책에 많이 담아놨는데 걸작품이라는 단어 이 질문 하나에 이렇게 오래 가니까 이 질문 다 할 생각하지 마. 제가 지금 이 안에 있는 거 꺼내야 돼가지고 걸작품은 좋아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교회 다니신 분이 많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책도 또 신앙의 언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교회 안 다니신 분 있으면 용서하시고요. 당신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 선언을 되게 좋아합니다. 자주 또 그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집회를 이번에 1월에 갔다 왔는데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시대가 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이런 축복성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모르는 분들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 노래 엄청 많이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막 서로 좋아하고 막 근데 지나고 보니까 또 상담을 공부하고 제 삶을 보니까 이거는 무서운 얘기더라. 웃고 떠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걸작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우리는 걸작품이 되는
결과는 좋아하는데 걸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과정은 쉽게 좀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 우리는 리셋을 좋아하지만 사실 리셋이 아니라 리페어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썼는데 그것도 하나의 후보군이었고 근데 좀 다른 말이 없을까 하다가 사실 너를 위해 나를 고치다를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건 처음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바꾸니까 나를 고치고 그 다음 왜 나를 고치는가 제가 우리 아들 얘기를 이 책에 써놨는데 결국 나를 고쳐야 상대를 품게 되더라 아빠로서 그래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때로는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할 때 그만큼 상대를 품을 수 있는 것. 나를 고치는 것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가족치료 얘기할 때도 늘 상대가 변하면 내가 변할 수 있다고 늘 상대가 변하기를 원하죠. 네가 변하면 좋겠다. 당연히 상대가 변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가 없거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변하라고 계속 협박하고 위협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이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변하는 수밖에 없더라. 근데 내가 변하고 나를 고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고.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저는 이런 말을 좀 센 말인데 자신을 성찰하는 것 없이 타인을 돕는 거 여기 상담사들 많잖아요.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타인을 돕는 것은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상담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전 수법이죠. 100시간 임상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좋은 수법이죠. 1시간이에요. 1시간. 저는 막 교수님 저는 임상 200시간을 했어요. 저는 내담자들을 하루에 10명을 만나요. 꼭 제가 묻습니다. 슈퍼비전은. 슈퍼비전은 자기를 성찰한 시간. 그게 아픈 시간이죠. 어떻게. 슈퍼비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9년 동안 센터장 하면서 어떤 한 친구 잊을 수가 없어요. 교수님 돈을 더 드릴 테니까 슈퍼비전비를 무통 슈퍼비전 해달라는 왜 비용을 더 지불할 테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컨텍스냐면 임신아 애 낳을 때 무통 주사 맞잖아요. 돈을 더 내야 되잖아요. 무통 주사 값을 낼 테니까 무통을 해달라는. 그래서 제가 딴 사람한테 가라고. 나는 그거 못한다. 무슨 마음인지 알겠어요. 그게 아프잖아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죽으러 가네. 우린 내담자 이야기를 담아놨지만 내 얘기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 문제를 회피하는지 역전이 투사 다 일어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너를 품는 게 먼저가 아니더라고. 정말 상대를 품고 싶으면 해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냥 사랑으로 품는 거 아니라 나를 고쳐야 돼. 나를 성찰해야 돼. 사실 돕는 게 아니라 자기 성찰 없이 타인을 돕는 게 재앙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거는 돕는 게 아니라 타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치료자가 되고 싶으면 내 안의 상처를 다룰 줄 알아요. 안전하게 다룰 수 있어요. 좋은 부모는 언제나 저는 늘 부모 교육할 때 이런 얘기해요. 좋은 부모가 누굽니까? 대부분은 공감 잘하고 아이 편에 서주고 아이 이야기 잘 들어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부모가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부모는 언제나 자신의 정서를 다룰 줄 아는 분이에요. 진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다고 말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다음 세대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부모 세대를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변하면 다음 세대가 변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신의 상처와 정서를 안전하게 다루기 시작하면 자녀는 안전하게 성장합니다. 맨날 우리는 자기는 안 쳐다보고 다음 세대만 쳐다보면서 확 성장을 얘기해요. 저는 자주 이제 부부 세미나 우리 소장님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전 늘 얘기해요. 부부가 세워지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세워질 생각도 하지 말고 부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 자녀의 아픔을 돌보는 시작은 언제나 부모의 불안과 좌절을 다룰 줄 아는 거죠. 자녀 안에 쌓인 쓰레기와 공격성을 담아내야 컨테이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나를 고치고가 먼저. 그래서 여기 보면 1부, 2부가 나눠져 있는데 1부는 주로 나에 대한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부는 어떻게 공감하고 어떻게 경청하고 용서, 상실 뭐 이런 부분들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책의 제일 마지막이 또 이제 이렇게 이 책의 구성을 좀 보시면 이 책은 1장부터 12장까지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는데 원하는 것만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나로 시작해서 너를 품는 것으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13장, 14장인가요? 나로 끝납니다. 자기 돌봄이라는 그 챕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제목대로 그렇게 써 내려갔다고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13장이네요. 나를 이끈 능력이 너와 우리를 살린다. 마지막 결론을 제가 self leadership이라고 정했습니다. 짧은 질문에 긴 대답을 앞으로 계속 이럴 겁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 큰일 났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상담 공부하기 전에는 이제 나는 안 고치고 싶고 남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좀 그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공부하면서 남은 바뀌지 않으니 내가 변해야 이제 관계 안에서 상대방도 변한다는 거를 계속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이렇게 잘 돌보고 나를 이렇게 통찰하고 나를 보려는 그런 용기 있는 노력을 통해서 상대가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난다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교수님께서는 관계 안에서의 치유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 살리는 상담 관계의 핵심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 질문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제 소개할 때도 저는 학교에서 주로 가족 치료, 가족 상담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 부부 치료 가르치고 용서, 트라우마, 상실, 애도 이런 거 많이 가르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보면 다 관계더라고요. 가족 치료도 사실은 개인에게 집중하던 그 시대에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하나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한 개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1대1로 그 안에 정신분석적, 정신역동 뭐 저도 그거 좋아하는데 1대1로도 가능하지만 개인을 정말 제대로 다루려면 그래서 제가 이 장에 온전한 우리 독세스 상담소도 그 통합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이 장을 보면 한 개인을 돌보는 통합적인 이해 방법을 제가 설명하면서 성경적인
엘리야 이야기도 쓰고 했는데 한 인간을 제대로 다루려면 우리 인간의 몸 프로세스 여기 다 있더라고요. 몸 여기 책에 있는 딱 맞더라고요. 몸, 피지컬. 두 번째는 근데 상담자들이 요즘은 몸의 치유를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몸, 그 다음에 정서. 정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정서.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라고 생각, 사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인지 정서적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관계, relational이라고 하는 관계. 마지막에 spiritual, 영적인 부분. 그래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에서는 이 spiritual한 부분이 최종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이제 목회 상담이나 기독교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하고 있는 게 제일 먼저 스피리추얼한 부분만 다루려고 하는. 근데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여기 소개해놨는데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완전히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나 혼자 남았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 치료, 가족 치료에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상담실에서 내 남자를 만나보면 다양한 주제로 오지만 그들 진짜 제일 밑에서 하고 싶은 말이 I have no more story to write. 내가 쓸 이야기가 끝났다. 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상담실에 이들이 그냥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잖아요. 해본다고. 자기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이제 할 게 없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그 마지막 두드리는 심정으로 상담실 찾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상담사가 해줘야 될 일을 아까 뭐 이렇게 떨어진 새를 올려놓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어줘. 여러 가지 재료. 그러니까 다 끝났다. 엘리야도 그랬거든요. I have no more story. 저는 선조들, 조상들, 선배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완전히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지도 않고 이제 나 혼자 남았고 난 해봤는데 안 되고 다 끝났어요. 마지막 결론 죽고 싶다. 자살이 맞아.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실제적으로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가 진짜 얘기합니다. 저 죽여주세요. 제가 살아서 뭐합니까? 그 전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그 엘리야가 한 방에 무너집니다. 한 방.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걸 그대로 고발합니다. 대단한 사람, 뭐 여러분도 저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옷도 좀 그래도 오늘 좀 젊게 입으려고 그러고 어제 이발도 했어요 제가. 26,000원짜리 박승철 헤어 가가지고 뭘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뭐좀 겉으로 멋있게 보이려고 사실은 해왔는데 저도 그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뭐 백석대학 상담대학 원장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그 전에 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아무것도 한 방에 갈 수 있어. 그래서 엘리야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루시거든요. 뭐부터 다루실까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한테는 이 엘리야를 살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을 맞추셨을까? 우리 같으면 뭐죠? 우리 스피리추얼한 부분 다루고 믿음 다루고요. 너 나 못 믿니? 너 도대체 지금까지 뭐 한 거니? 지금 상담 공부 뭐 하러 했니? 이렇게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이 책을 보면 아마 자세히 나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는 그겁니다. 자라는 거죠. 자, 너 좀 자라. 너 피곤하지?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하고 물을 주시고 뭐요? 먹어라. 좀 먹어라. 배고프지?
배고프니까 짜증났지. 피곤하니까 너 죽고 싶지. 그러니까. 근데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거 이 책에도 써놨지만 재밌는 게 그리고는 이제 야 이제 먹었지 충분히 잤지 이제 가자가 아니라 또 잡니다. 또 한 번을 더 재우십니다. 너 아직도 더 쉼이 필요해. 성경을 보면 재미있어요. 한 번 더 잡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또 먹고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게 모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피곤하고 지치고 배고플 때 우리가 어떠한 우리 안에 정서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가. 몸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Better Together이라는 이 140페이지 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쓴 챕터인데요. 우리가 함께 있어야 되는 이유. 오늘 북콘서트니까 책을 좀 보면서 14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사회자가 관계 안의 치유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는데 보면 중간에 전도서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제가 성경을 인용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넘어진다는 게 그냥 몸이 넘어진 게 아니라 정서 많은 부분이죠. 넘어지면 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내니와 그 다음 보세요. 홀로 있어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아주 강렬한 대조를 하십니다. 뭐라고 있죠? 화가 있을지어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강력한 단어를 써요. 다른 말로 하면 혼자 있으면 죽는다. 죽는 게 아니라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저주받은 인생. 저는 깜짝 놀랐어요. Woe to him. 저주가 있을지어다. 하나님 다시 오해하지 마세요. 저주를 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강력한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여러분 이제 치유라는 단어는 관계를 빼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상처. 저는 상처가 문제가 아니라 소외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상처라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상처가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짜로 무너뜨리는 것은 상처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상처 속에 혼자 있다는 느낌. 상처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상처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그냥 이제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혼자 있다는 느낌. 이 소외와 고립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여러분 그런 경험 저는 진짜 이런 경험 많이 받았는데 상처가 있어도요.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치유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요즘 이거 찍고 있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우리 아내랑 보고 있는 드라마가 내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둘 다 상처가 많은 그 도라미 이거 안 보셔도 됩니다. 예. 도라미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있고 그 남자 주인공 통역사가 있는데 얘도 상처가 많아요. 특히 이제 도라미라는 얘가 상처가 많은 아이인데 이 옆에 자신의
삶을 통역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겨내더라. 그 좀비 같은 인생이 아름다운 배우의 인생을 살게 돼. 상처를 없애서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상처가 여전히 있지만 도라미가 보면 차문이라고 나오나요? 하여튼 그 친구가 여전히 도라미 힘들고 있을 도라미라는 그 좀비가 나와요. 하지만 좀비와 얘기하기 시작하고 좀비와 같이 살아냈다. 예전엔 좀비가 오면 되게 두려워했는데 누군가가 내 옆에 있으니까 나의 불안을 꺼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특히 내 편이 있으니까 좀비가 나와도 별로 무섭지 않다. 그래서 전 청춘이니까 아프다 뭐 누가 얘기했잖아요. 전 되게 싫어합니다. 그 말. 왜 청춘이 아파요? 전 중년이라 아프다가 맞는 것 같아요. 책 제목 바꿔야 돼요. 저 너무 요즘 많이 아파요. 50 넘어가니까 뭐 청춘이라 아픈 게 아니라 중년이라 아픈 거고요. 아니, 농담이고 이 책에 제가 써놨는데 청춘이라 아픈 게 아니라 혼자 있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제가 어떠한 치유들이 일어나고 그게 6장 Better Together 제가 제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두신 이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들이 일어나는지 제가 그 용서 심리 치유 가르치는데요. 존 패튼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용서는 something to do.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용서는 이 말을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용서는 발견된다. 좀 그 책을 처음 읽고 번역이 안 됐는데요. 원래 원저가 is human forgiveness possible? 인간이 용서하는 게 가능한가? 이 질문이에요. 이 책 제목이 원래 인간이 용서가 가능한가? 우리 용서가 참 어렵잖아요. 거기서 이제 패튼이라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내가 뭔가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어떤 경우는 나를 위해서 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게 용서는 발견된다. 어디서 발견될까 용서? 우리 용서를 막 찾아다녀야 될까요? 아니요. 그 패튼이 하는 말. 내가 그 상처를 가해자 때문에 굉장한 상처를 받았는데 안전한 공동체를 만나는 내가 내 상처를 그대로 꺼낼 수 있고 그게 수용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상처를 함께 견뎌줄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만나면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뭐 용서 심리학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말들인데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 unexpected 갑자기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아빠가 미웠는데 그 작업을 계속하면서 제가 용서의 작업은 여기 자세히 기록해놔서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보고 싶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불쌍해 필이라는 말을 쓰는데 안쓰러운 마음이 툭 드는 거죠. 갑자기 이 뭐지? 처음에 저도 왜 아버지가 안 밉고 불쌍하게 느껴지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unexpected thing 이 뭐지? 하는 게 발견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패턴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상처를 그대로 수용해주고 용서하라고 푸시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게 툭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발견된 거예요.
어디서 그런 발견이 일어나냐면 파트는 공동체에서 나온다. 내가 막 억지로 내 안에서 뭘 찾아내는 게 아니라 결국은 관계 안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도 여기도 제가 배럴 투게더에도 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해놨는데 그런 경험들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 사회자가 이 얘기를 잘 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관계도 보면 너와 나와의 관계만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와 누구와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용서 중에 가장 힘든 용서가 자기 용서예요. 자기.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 난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 줬는데 끝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희한해요. 그렇게 죄책감과 내가 후회와 원망으로 끝까지 우리 아들이 좀 그 저 때문에 막 옮겨 다니는 바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틀어서 얘가 전학을 12번인가 했어요. 열몇 번을. 얘가 보스턴에서 태어났는데 보스턴에서 아틀란타 에모리 대학으로 가면서 또 옮겼죠. 에모리에서 또 필로 캘리포니아 가면서 또 옮겼죠. 거기서도 몇 번을 이사하고 또 거기서 버지니아로 워싱턴 DC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제가 5년 정도 있었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있다가 한국에 갑자기 와가지고 한국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빠 때문에 뭐 학교를 계속 옮겨가요.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에 왔는데 뭐 기가 차죠, 기가 차. 뭐 영어도 한국말도 잘 못하는 애가 막 국제학교도 넣어보고 뭐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미국으로 가고 거기서 또 이사하고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요. 상처. 이제는 뭐 다 커가지고 이제 뭐 저한테도 그러고 우리 아내한테도 그러고 아빠 미안해하지 마. 죄책감 갖지 마 이런 얘기 해줘요. 미안해하지 마. 하나님이 아빠를 사용하시려고 옮긴 거고 나도 거기서 많이 성장했어. 이제 나 어른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저는 이제 많이 이제 해결을 했는데 우리 아내를 보면 아직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우리 아들이 조금만 힘든 얘기하면 그냥 일주일 내내 울어요. 내가 좀 더 뭐 잘해줄 걸.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인데 끝까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 그게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 안에서 치유도 결국 너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의 관계가 있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에요. 아마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이슈들 우울증, 중독, 상실, 용서 다 다뤘는데 모두가 다 관계 안에 치유가 아마 다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 제가 질문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학교 박사과정 학생이구나. 이 500페이지 가까이 제 출판사한테 얼마나 욕먹었다고 좀 줄여달라고. 왜냐면 이게 페이지가 많아질수록 책값이 올라가더라고. 근데 이걸 뭐 빼기가 그 챕터 하나를 뺐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많은 페이지를 관계 안에 치유로 이렇게 뽑아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여기까지 하죠. 질문 2개 했는데 1시간. 네. 저도 뭐 관계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또 관계 안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끔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상처도 관계 안에서 받지만 진정한 회복과 치유도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왜 독방이 있는지도 이런 고립이 제일 정말 끔찍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지, 처벌이죠. 네네네. 진짜 큰 처벌. 사회에서의 단절, 관계에서의 단절이 큰 맞아.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감옥도 같이 있으면 음. 좋은 거예요. 사실. 감옥에 가더라도 같이 근데 독방에 집어넣잖아요. 또 다른 처벌이에요. 최악의 처벌이죠. 그래서 아무리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곳을 가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이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나누고 맛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의 끈끈함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한 이제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용서에 관해서도 저도 이제 모태 신앙이고 교회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압박관념과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많이 자책하곤 했는데요. 이제 교수님의 이 전 저서인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라든가 이제 제가 박사과정 지지난 학기에 들었던 이제 용서 상실 트라우마 수업을 통해서도 이제 용서를 뭔가를 내가 꼭 당장 이렇게 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 신뢰할 만한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나의 아픔을 끄집어내고 그 상대방의 그 공동체에서 나의 아픔을 이제 공감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발견하게 된 것도 느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정리된 책의 텍스트로 이제 들으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네. 이거를 통으로 질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잠깐만 우리 이분들 이야기를 들으려면 몇 시까지 해야 되는지 좀 네네네.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제가 시간을 봐야 지금 저희가 북콘서트 2시부터 3시 반으로 잡아놓긴 네네. 했는데 질문하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한 4시에는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지금 2시 53분이니까요.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이제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자기 수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한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이제 변화로 나아가는 두 번째 발걸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자기 수용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이제 또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니라고 책에 적으셨거든요. 그리고 취약함을 신뢰할 만한 관계에서 용기 있게 드러내고 변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아까 얘기하신 공동체도 같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이제 말씀을 여쭈고 싶어요. 뭐 비단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또 상담 현장에 있는 상담사들, 목회자들도 정작 이제 남들 이야기, 아픈 얘기는 많이 들어주는 입장에 있지만 또 자기 이야기를 할 곳이 없어가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궁금한 그 교수님이 제가 너무 솔직하고 진솔하셔서 저도 너무 좋아하는데 교수님은 혹시 나도 이런 부분은 아직 잘 안 되는데 좀 고쳐 나아가야겠다라는 부분도 있으시면은 이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주신 질문이 책 쓰면서 이 부분 나도 잘 안 된다. 진짜 고민을 해봤어요. 답이 1초 만에 나오더라고요. 다 안 돼요. 다. 고민할 것도 없어. 공감 제일 제가 못하는 거.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그래서 제가 공감 얘기하면서도 제목을 굉장히 고민하다가 공감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 책 제목을 우리 대부분 난 공감을 잘 못해요. 그러잖아요. 남편들 특히 다 거짓말이에요. 공감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공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감은 굉장한 의지와
선택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전혀 모르는 한 사람, 우리가 내가 너의 이렇게 얘기하면 I know, 내가 알아. 이 말처럼 좀 사실 잔인한 말이 없어. 알기는 뭐 어떻게 알아? 제 마음을 가장 가까운, 저는 우리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만났거든요. 꽤 오래 26년째 결혼 생활하고 있고 중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지 많이 알아요. 상처도 많이, 과거의 스토리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울 때 우는 이유는 알겠는데 몰라요. 제가 어떤 힘든 얘기를 아내한테 최선을 다해 설명하지만 아내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웃기죠. 공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저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해. 웃기는 소리예요. 저는 늘 이 책에도 담았어요. 공감은 다른 사람을 삶을 알 수 없다는 처절한 무력감에서 시작해요. 모른다에서 시작하는 게 공감. 근데 우리는 공감을 다 안다라는 말로 이해해요. 공감했어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내가 당신을 다 이제 알았어요.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웃겨. 내 마음을 어떨 때는 저는 그 노래가 사실은 복음성에 실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찬송가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알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 진짜 복음성이에요. 복음성.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여러 빈종이를 나눠주고 당신에 대해서 써보라고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 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맡은 역할, 직분, 공부 뭘 했는지 이런 거 말고 너 누구냐라고 제가 물었을 때 누구예요 여러분 도대체?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내 안에 있는 깊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 같아가지고 퍼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의 마음은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아마 제일 긴 챕터가 용서 다음일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제목을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라고 시작했다가 이제 책 제목이 바뀌었다는 말씀드렸는데 3장의 제목을 보면 이제 58페이지인데 저의 이제 아마 하이라이트 너를 위해 나를 고친다라는 아예 제목으로 이 챕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뭐 제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그냥 큰 제목만 보면 만남은 변화이다. 만남을 정의해 봤을 때 만남을 통해 변화가 되고 그 변화를 일으키기 근데 이 만남이 변화가 되기 위해서 이제 60페이지 두 번째 제목이 축복이 되는 사람 그 삶의 조건 얘기를 했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고 싶잖아요. 나도 축복이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램으로 되지 않는다.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다른 사람의 삶에 우리의 만남이 정말 좋은 변화를 일으킨다면 해야 된 작업이 있다는 거죠. 그 작업을 제가 62페이지 10편 139편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작업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를 살피사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고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쭉 설명하고 71페이지에 나를 살펴본다는 말에 진짜 의미가 뭘까에 대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74페이지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내 자신을 살펴보기 힘들고 싫으면 주로 외적인 이미지에 집중하고 긍정적인 가면은 뒤에 숨고 세 번째가 영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마지막 챕터가 그 다음 이제 자기 이해와 자기 수용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나갔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만 하고 마무리하죠. 자기를 수용한다. 저는 이 말에 큰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있는 모습으로 수용하라 그러면 이걸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거 그냥 팔자를 내 팔자야 그냥 수용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수용을 어떤 자기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는 것의 수단으로 씁니다. 널 받아들여 그냥 이 말을 이렇게 오해한다. 그냥 그렇게 살아 그냥 그게 너야 너. 그게 네 팔자야. 그러면 많이 듣잖아요. 그냥 살아. 그냥 수용해. 그냥. 수용을 굉장히 수동적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이 자기 수용에 대한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이거는 겉으로는 자기의 수용처럼 보이지만 이런 말들은 아까도 팔자대로 살아 이 말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너를 과거에 그냥 가둬두어 이 말래 이 말. 자기 수용을 과거에 가두어 두는 것과 이꼴로 생각.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틀들에 갇혀 있으면 그런 자기 수용은요 삶의 변화를 막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제가 여기서 굉장히 강조했던 게 이것입니다. 진짜 자기 수용은 먼저 나의 약점, 강점, 내가 받아왔던 상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것 맞습니다. 그게 나야 나. 그래서 영어에 accept라는 말이 있고요. accept 있죠. self-acceptance, accept 받아들이다. 이거보다 조금 더 강한 단어가 ow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own, 그 이제 ing 붙어가지고 owning,이라고 말합니다. owning. 이거 뭐냐면 그냥 accept은 받아들이는 거고 own은 그게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 own. 그래서 그게 내 거야, 내 거. 저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에서 그 갇혀 있었던 저를 그냥 자유롭게 했던 그것 중에 하나 제 지도 교수는 옥스버거가 own이라는 단어를 저한테 주죠. 네 거야 그게. 그건 저는 그 전에는 저는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했거든. 나는 아빠랑 달라. 그건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난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계속 제가 비켜갔거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를 거기 틀에 계속 가두더라고요. 그렇게 안 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싶다와 want 있잖아. want.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should 있죠. should. 해야만 하는 거에 구분이 있어요. 저는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어요. 자유로운 want가 아니었다가 아니라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should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 거는 내 게 아니라고 계속 밀어냈던 거죠. 근데 제가 상담을 받으면서 내 안에 아버지가 있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아버지를 굉장히 많이 닮았네. 제 책에 담았는데 우리 아내한테 허락받고 담았고 이게 우리 어머니와 연결돼서 어머니한테도 허락받아 담았고 아버지한테 허락받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 아버님 천국에 지금 계셔서 아마 지금 천국에서 맨날 내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실 것 같아요. 허락을 받고 담았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 아내가 알려줬고 그것이 저의 변화의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를 위해 날 고친다 나왔습니다. 저를 그 틀에 갇혀서 그걸 저는 수용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게 내 삶 아니에요. 진짜 수용은 정직하게 내 모습을 직면하는 거 맞습니다. 그래 이게 내 상처라고 받아들이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죠. 진짜 자기 수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여기서 변화로 나아가는 두 번째 걸음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은 뭐예요?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하는 작지만 성실한 실천들을 포함하는 거죠. 약점과 상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과정이 저는 자기 수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라 라는 단순의 명제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받아들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면 좋을 거예요. 받아들임은 그래 받아들였어 끝이 아니라 저는 늘 얘기합니다. 받아들임은 시작입니다. 이게 어려워. 받아들였어. That's it. 이제 끝났어. 아니요. 받아들임은 여행의 어떤 여행에 변화되고 성장하는 여행의 시작. 제가 가족 치료 아마 최은혜 선생님도 그 제 수업을 들었지만 가족 치료 마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가족을 많이 이해하고 온 가족 탐험하고 이제 수고했습니다. 이제 가족을 만나는 여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박수 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놀랍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15주차 얘기합니다. 제가 15주 동안 열심히 온 가족 탐험하고 자신의 모습들 부모님과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걸음을 내셨습니다. 당신의 여행을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제가 15주차에 출발선에서 박수치고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진정한 자기 수용은 근데도 이 질문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부족한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참 많잖아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자기 아무리 이렇게 그냥 당신이 있는 삶에서 조그만한 성장들이 이루어가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제가 주로 하는 말들은 자기 수용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면서 내가 좋아 이게 아니라 조금만 덜 미워하고 조금만 덜 밀어내. 적극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 안에는 제가 여러분이 색깔과 빛을 사랑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사랑하지까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조금만 덜 미워, 조금만 덜 밀어내시. 여러분 조금만 더 여행처럼 생각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를 고치는 과정이 이런 과정들 아마 책 안에 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조금 더 책 읽어보시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좀 써가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을 혹시나 챙겨 보실 분이 있다면 책을 사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뭔가 단번에 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수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만 덜 밀어내고 조금만 더 사랑하고 그렇게 개미 걸음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그렇게 변화의 시작이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또 뭐 이런 거는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근데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위로부터 유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그런 음.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용서를 가르칠 때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용서. 평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는 것보다는 용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Live to forgive.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안 돼. 우리는 그 리셋이 한 번에 하고 싶은 욕망이잖아. 리셋 버튼 누르면 싹 그냥 뉴가 되고. 저도 이 책에도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한테 되게 원망을 많이 했어요. 사람 만들 때 하나님 사람을 지으실 때 리셋 버튼 좀 요거 2번 당기면 싹 우울해졌을 때 요거 2번 만드실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 리셋 버튼을 안 만드셨어요?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민 안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리셋 버튼 만드셨으면 너무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속삭한 마음이 있으면 여기 2번 꽂으면 싹 없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눌러봐도 리셋 버튼이 없어요. 리셋 버튼.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데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이걸 심리학적으로 외현화라고 말하지만 마음의 어떤 그 새로움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우리는 주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를 밀거나 머리 팍팍 밀고 초전박살 하고 뭔가 외적으로 표현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문제인데 뭔가 외적으로 표현해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아내가 얼마 전에 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왔는데 되게 두려워합니다. 머리 스타일 왜 바꾸고? 뭔가 변화를 시작하려고 너 뭐 문제지 마. 그리고 뭐 나 머리 어때? 말을 잘해야 됩니다. 네. 뭐 예쁘다고 해도 뭐 싫어하고 뭐가 예뻐 하고 막 싫어하고 안 예쁘다고 해도 신경질 내고 막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우리 아내가 하는 말 중에 힘든 말이 내 머리 스타일 어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 사실 아직도 답이 없어요. 가끔씩 당신 뭐해? 지난번에 한번 뭘 하다가 당신 뭐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뭐 야구를 보고 있었어요. 뭐 하냐고 물어봐서 야구를 본다고 대답했어요. 나 야구 보고 있는데 화를 내더라. 야구나 봐! 왜 이래? 왜 화를 내지?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뭐 한다고 대답했는데 완벽한 소통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10분 있다 또 묻더라고요. 당신 뭐해? 뭐 한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야구 본다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라고 물어봤어요. 왜? 또 화를 내더라. 물어봐도 안 돼. 마지막에 이제 또 당신 뭐해 하길래 제가 그 사람 있는 곳에 가서 뭘 도와줄까 이러니까 좋아하더라. anyway 무언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뭐 이런 어떤 외현화를 통해서 리셋을 하고 싶지만 머리 바꾸고 뭐합니까? 금방 또 길고 이거 초전박살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리셋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 리페어를 제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경의 단어에서 발견했는데 온전하다는 단어가 참 신기하더라고요. 리페어는 수선하거든요. 왜 수선하죠? 망가졌으니까. 찢어졌을 때, 망가졌을 때 우리 옷 수선을 맡기잖아요. 찢어졌을 때 멀쩡한 새 것 안 맡기잖아요. 찢어진 것을 수선하는데 왜 온전하다는 단어를 쓸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를 쓰실 때 그 단어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make a repair, 수선하다는 말을 넣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찢어져 있는데 그 찢어진 부분을 예수님이 비워 가시면서 이상한 단어를 쓰세요. 너는 온전해. 찢어짐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수선해 가고 우리 인생의 그물을 보면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어. 오늘도 수선했지만 내일 또 찢어질 거예요. 또 찢어질 거예요. 하지만 찢어지면 우리 온전함이 망가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져가서 또 한 걸음 시작할 때 예수님 또 키워주시면서 이상한 단어를 쓰신다고. 뭐라고요? 온전하다. 저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망가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 청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온전하냐고. 100이면 100 전부 다 나는 온전하지 않다고 대답하더라고요. 뭐요? 찢어졌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지만 뭐를 놓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고,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가 온전할 수 없지만, 제가 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제가 또 제 책 제목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옥회 산담이라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온전함은 지켜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피할 수는 없고 리셋은 불가능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repair, 또 고치고, 용서도 언제요? 평생 용서. 모든 상처들도 마찬가지. 평생 가는 거. 오케이. 네.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온전하다고 해주신 말씀이 인상 깊었는데요. 온전함이라는 게 어떤 상태에 도달한 결과나 경지가 아니라 하루하루 되었다 함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씩 나를 이렇게 리페어해가는 과정이라는 말이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온전함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와, 제가 한 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해버리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우리는 온전함을 결과로 내세우는데 사실은 과정이 맞죠. 네, 그럼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이제 질문해주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질문을 네,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그 너를 품자에 해당하는 질문이에요. 이제 애도 상담. 우리가 끊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면서 애도해 나가는 과정을 겪을 텐데요.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울지 마. 그만 울어. 힘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이제 그만 울고 일어나야 될 때예요. 이런 말 되게 흔히 듣지 않으세요? 누군가가 이렇게 상실에 처했을 때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제 흔히들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위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수님의 이 책을 보면은 애도 상담의 실제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기보다는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니면은 실제 그분이 필요한 음식을 해준다든지 강아지를 돌봐준다든지 아니면 감정을 환기시킬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침묵 속에서 옆에 동행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교수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상실 애도 트라우마 가르칠 때 학생들이 제일 좀 놀라는 저의 코멘트 중에 하나가 우는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지 말라 그래요. 다들 놀래요. 우리는 지금 여기 누가 울고 있잖아요. 친절한 한 분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 막 휴지 찾느라고 크게 친절한 행동이 맞습니다. 왜 휴지를 건넬까요? 라고 제가 물어봅니다. 왜 휴지를 건넬까요?
왜 휴지를 건넨다고 생각하세요? 누가 울고 여기 누군가 울고 제가 만약에 울고 갑자기 여기다 운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따뜻하신 분, 형사 같은 분은 반드시 막 휴지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왜 소장님한테 제가 다른 분보다는 좀 제가 편해서 휴지를 왜 저한테 건네주시는 걸까? 만약 제가 울고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 위로 네. 오케이. 휴지를 건네는 행위가 위로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친절한 행위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가 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터치 됐잖아요. 우리 눈물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나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이유가 없이 울고 있다면 그건 갱년기입니다. 갱년기. 근데 뭔가 내 마음에 뭔가 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났단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상담자들은 주로 나는 누구냐면 울고 있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은 거죠. 맞나요? 네, 휴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눈물 닦아주고 싶어. 눈물 닦아주고 싶다는 말에 조금 더 가면 뭐죠? 눈물을 그치게 만들고 싶다. 네. 우리가 왜 휴지를 건넵니까?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상담사, 특히 기독교 상담사라면 우리의 역할은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물을 그치게 하는 건 우리 조합이 아니에요. 눈물을 같이 울어주는 사람. 눈물은 누가 그치는 거예요? 자기가 그치는 거죠. 예를 보면 휴지를 건네지 제가 울고 있는 사람에게 휴지를 건네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가 좀 더 그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1시간, 2시간 울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보면 제가 이렇게 나누다가 눈물이 났을 때 한 1분? 1분 정도는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1분 동안 나의 울음을 견뎌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울면 1초 만에 휴지를 건네요. 1분이라는 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1분 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1분이 안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1분을 기다리는데 꽤 긴 시간. 제가 만약에 울고 있었다면 벌써 휴지가 사방에서 날아갔을 거예요. 목회자나 상담사가 애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도움이 뭘까? 여러 가지 도움. 이 책 제가 상실 애도 트라우마도 꽤 긴 챕터인데요. 상실의 종류 아주 다양하게 써놓고 제일 마지막에 지침서를 292페이지에 쭉 담았는데요. 목회자나 상담자가 애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도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지금 올바르게 슬퍼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슬픔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게 하는 게 아니라 방해받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게 애도자들을 위한 가장 좋은 도움이라고 저는 경험했고 또 생각해요.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울어주는 사람. 저는 눈물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저 좀 잘 우는 편인데요. 저는 드라마 보면서도 울고 막 그래서 남의 결혼식장 가서 잘 울어요. 아내가 미치를 알아버립니다. 왜 남의 결혼식장 가서 울고 자빠지냐고. 근데 이 언제 우냐면 어머니께 인사할 때 있잖아요. 부모님께 막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내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 눈물이 없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슬플 때 어떻게 합니까? 울면 되잖아요. 눈물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서 기억해달라 요청합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물을 책에 기록해달라고 번역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간직하실 만큼 소중히 여기죠. 굉장히 소중하다. 우리는 자꾸 눈물을 닦으려고만 하죠. 그 병에 담으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기에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컷 울어본 적이 언제예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마련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기껏 이틀이면 회사에 출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웃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은 나를 계속 웃게 만듭니다. 그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에게 눈물을 닦는 행위는 친절한 행위임에 불구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불편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울고 있는 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울 때 견딜 수 없느냐? 내가 불편하거든요. 너 빨리 눈물을 닦아. 이유는 뭐예요? 내가 좀 편하게 살자. 우리 옆에 있는 제가 아내의 눈물을 함께 견뎌주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우리 아내가 웃어야 내가 편하니까. 자꾸 웃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울음은 그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닙니다. 실컷 울어. 이 말은 뭐예요? 실컷 울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물을 그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우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울음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그치기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슬픔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라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울다 보면 상실의 대상이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울다 보면 살아갈 힘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애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웃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고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걸 되게 불편해하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제일 답답했던 게 전부 다 아무도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을 때, 우리 아버지가 미웠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이야기들, 우리 아버지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딸 그네를 밀어줬던 이야기들. 우리 딸하고는 아직도 영상통화, 우리 미국에 있는데 통화하면 할아버지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투석으로 10시간씩 피 거르고 오셨는데, 제가 그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우리 딸 뭐 한 5살 이렇게 됐을 때 할아버지 병원 갔다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10시간 투석하고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얘는 뭐 그걸 모르죠. 할아버지가 병원에서 오자마자 할아버지 그네 밀어주세요. 야, 그 캘리포니아 그 땡볕에 그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이 딸 5살짜리 데리고 갑니다. 몇 시간을, 제가 학교에 와가지고 딸이 아버지 안 계시면 가보면 밀고 계시네. 힘이 하나도 없는.
아직도 우리 딸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할아버지가 그날만 보면 그 생각이 나고 그 얘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저의 애도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야. 마치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더 슬퍼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요, 애도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고인하고 간직하고 싶은 기억이 뭐냐? 아버님하고 어떠한 기억이? 그래서 저는 장례식 가면요,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꼭 다른 거 안 묻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가장 자랑스러우셨어요? 언제 엄마가 가서 보고 싶었어요? 이러면요, 애도자들이 막 1시간씩 얘기해요. 가끔 바쁠 때는 나 이 질문 안 해야 되겠다. 너무 많이 얘기해요. 막 쏟아내요. 마치 그 사진 우리가 영상을 만들듯이 어렸을 때부터 쫙 필름을 돌아가는 거죠. 우리 엄마가 이랬고요. 애도 상담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고인은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울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함께 했던 추억 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뭔가요? 그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이 한마디 물어보세요. 난리 납니다. 그냥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분이 남기신 유언이 뭔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물어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 다 됐는데 침묵 속의 동행인데요. 애도자들이 이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양면적인 감정이 있어요. 날 좀 내버려둬라는 마음과 내 옆을 떠나지 마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애도가 옆에 있으면 옆에서 말을 자꾸 걸잖아요. 그럼 귀찮아요. 그래서 가 이렇게 하지만 가면 또 화가 나요. 희한한 감정이에요. 혼자 있고 싶으면서도 같이 있고 싶어요. 그래서 책에도 아주 자세히 써놨지만 이런 시간이 되게 좋아하면 책 한 권 들고 가서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방해하지 않겠다. 책 한 권 들고 가서 내가 옆에 있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내 책을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책 중에서 또 제 임상 중에서 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소파에 나 혼자 앉아 있는데 부엌에서 뭔가 음식을 만드는 소리가 들릴 때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나 혼자 있지만 내 옆에도 누군가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자기들끼리 떠들 때 굉장한 위로를 느낍니다. 막 자꾸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 어떨 때는 이걸 이제 상담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침묵 속에 동행. 애도자들에게 필요한 함께 있지만 뭔가 때로는 묻기도 하고 하지만 때로는 혼자의 시간을 두고 그 공간들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도 애도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1주기, 2주기 그 애니버서리라고 그러는데 그걸 기억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막 장례식하고 한 달 안에 모든 위로를 애도 상담을 다 해버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나서 처음에 몇 달은요 우리가 뭐 굳이 엘리자베스 큐벨러를 안 인용하더라도 처음에는 우리가 부정하잖아요, 그죠?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넘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은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 현실로 안 받아들여지는데 근데 희한합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위로는 거기 다 부어집니다. 한 석 달쯤 지나면 그냥 이게 뭐 석 달이라는 이 기간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석 달이 지나면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 제일 아픈 시간이죠. 진짜 떠났구나. 근데 그때는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내가 아직 현실로 안 받아들여질 때는 막 전화도 하고 막 뭐도 갖다 주고 막 하는데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1년이 지나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애니버서리를 혼자 보내기도 하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1주기, 2주기, 3주기 저는 이 책에서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3주기. 그래서 우리나라 조상들이 참 재밌게 기간을 정했더라고요. 3년상이라고. 부모님을 잃으면 3년이라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3년의 시간 동안은 마음껏 애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요즘 뭐 뇌, 그다음에 신경학자들이 연구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미국 논문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어떤 트라우마를 탁 당하면 어떤 뉴로 시스템하고 여러 가지가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망가지는데 그게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년 정도. 우리나라 조상들은 이 3년을 어떻게 3년상을 왜 했을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근데 의학적으로 이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혀졌는데, 야, 그 진짜 조상의 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애도 상담의 실제 부분에서 좀 이 책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반이 돼가지고 빨리 나가. 네네. 이제 여기 신청해주신 선생님들한테 받은 질문을 제가 몇 가지 이제 교수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파킨슨 병으로 눈으로만 대화가 가능한데 어떻게 해줘야 그분한테 가장 위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셨어요. 혹시 질문 누가 해주셨는지 제가 있는 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을 제가 방문을 하는데 누구를? 교우예요. 교우. 교우인데 이제 좀 그 주위 분들이 이게 좀 너무 장기간 병을 앓으시니까는 다 이렇게 방문을 안 하셔요. 아무도. 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그 의견은 되게 잘 이렇게 소통이 돼요. 뭐 라디오를 꺼드릴까요? 그러면 좋으면은 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시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혹시 이불 같은 거 어떻게 덮을게 그랬으면 그 간병인한테 어떻게 했더니만은 칠판 갖다가 기억니은 지그시 쭉 가서 이응하면은 깜빡하면 아 이불 이렇게 그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견을 잘 냈었는데 이제 저기 막 제가 일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더 기쁨을 해줄까 싶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제 생활상 오늘 뭐 이런 뭐 콘서트가 있었으면 그것도 보여주고 뭐 성경도 좀 읽어드리고 그런데 좀 어떻게 더 기쁘게 해드릴까 좀 궁금해서 잘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뭐 그 어떤 구체적인 것보다 뭐 그것도 조금 제가 다루면 좋긴 하겠지만 내용보다 저는 저도 우리 학생들 중에도 그런 부모님을 둔 분도 많고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3년간 그런 경우 많잖아요. 3년간 그냥 요양원에 계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내용보다 내가 무슨 말을 해줄까보다 내가 어떠한 태도로 그분을 만나고 있는가. 그러니까 말이 사라진 자리 있잖아요. 우리는 주로 말이 사라졌다는 말은 대화가 안 되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이 사라졌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도 끊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다는 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은 안 통하지만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이 소중함을 아시는 분 같아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이 질문 자체. 그게 찾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요즘 말도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무슨 관계가 열려 있을까 생각하는 선생님이 계속 찾아가시는 이유는 내 삶을 얘기해 주고 하는 이유는 뭐?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대화 상대라는 거죠. 그래서 껌뻑거리면서 이분이 어떠한 마음, 뭐 제가 그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대해준다? 대화 상대로 대해준다. 껌뻑거리는 것밖에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무슨 내용 상관없을 것 같아. 일단 이 사람은 그냥 눈높이 앉아가지고 급하지 않은 호흡으로 그냥 침묵을 불편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어주는 거. 상담사로서 우리가 가끔씩 진짜 필요한 태도는 침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래서 아까도 1분 제가 했는데 제가 계속 있었으면 누군가는 아마 껴들었을 거예요. 이 침묵을 깨뜨렸을 거예요. 그게 저일 가능성이 많고 되게 불편해하고 이 공간을 자꾸 뭔가로 채워야 하는 이 팟캐스트 이분은 채울 게 없잖아요. 대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때로는 그냥 눈높이에 앉아서 그래서 내용보다는 어떻게 보면 태도 당신은 나와 굉장히 소중한 대화 상대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질문을 하는 대화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런 질문들이 저는 도움이 될 거야. 지금 제가 이 옆에 앉아도 괜찮아요. 제가 손 잡아드려도 될까요? 별거 아니에요. 쉬고 싶으세요? 눈만 껌뻑거리실 수 있잖아요. 제가 손을 잡아도 될까요? 눈 껌뻑거리면 손 이렇게 잡아. 제가 이 옆에 앉아도 될까요? 옆에 앉아. 이런 거죠. 그리고 또 감정을 좀 대신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확정하지 말고 열어두는 건데 많이 누워 계시니까 많이 답답하시죠. 저랑 대화 나누고 싶은데 말이 안 나오시니까 속상하시죠. 오늘은 좀 불편하신 게 있으세요.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이렇게 그 사람의 감정을 환경에 비해서는 네. 굉장히 더 밝으신 편이에요. 네네. 밝으신 편인데 어느 때는 가면은 눈물이 조금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감정을 네. 확정하지 말고 네. 열어둔 채 물어봐요. 오늘 눈물 흘리시네요. 어디 속상하신 데가 있는가 봐요. 한 문장이라도 눈을 보면서 좀 느리게 말씀해 줘. 그 다음에 몸을 통한 위로도 중요해요. 언어가 안 되니까 사실 몸으로 대화하는 우리 사실 저도 이 책의 대화에서 비언어적인 소통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냥 몸으로 아까도 말한 손 잡고 손등 가볍게 쓰다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내 얘기도 해주. 아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살았어요. 이게 다 뭐냐면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대화 상대입니다. 가면 꼭 머리를 제가 쓰다듬어 드리거든요. 근데 그것도 조금 좋아하실까요? 네, 그거 이제 물어보시는 제가 좀 이렇게 머리 좀 쓰다듬어 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이 아직까지 소중하다. 나에게 당신이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시는 게 그걸 충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저한테 생각을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받고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관계의 본질이 언어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런 비언어적인 옆에 있어주는 태도 그리고 상대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이제 감정을 대신 얘기해주거나 이제 몸을 통한 위로도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아니면 여기 플로어에서 네. 그냥 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네. 여기서 그러면은 혹시 바로 즉석에서 질문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안 써서 냈는데 오늘 네. 제 강연은 아니지만 들으면서 질문이라든지 전혀 제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질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는 질문이 많은데 네네네. 한 5분 정도 뒤에 네. 좀 먼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 네. 좀 먼저 나가면 어, 있었을 것 편하게. 같아요. 네, 빨리 가세요, 빨리. 사인. 사인.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사인 진행하고 추가 일단 질문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셔야 되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이게 아닌데. 그래요? 이거 29일 30일 남았네? 어. 가셔야 되는 분만. 네. 네. 성함이? 사인할 거 끝났고 혹시 뭐 질문이나 한 5분 뭐 정도 저는 코멘트나 오늘, 네. 교수님 오랜만에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주옥같이 반짝이는 그런 개념들, 뭐 너무 많이 성장했던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받아들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시작이라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해주신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남을 돕는다는 건 제한이다. 저 가슴에 딱 꽂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오늘의 제 가슴을 두드렸던 거는 Better Together이었어요. 제가 주옥 같은 말씀 진짜 가슴에 많이 새겼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제 가슴에 남는 것은 Better Together. 그 며칠 전에 황석영 그 작가님이 쓰신 거 보니까 책도 혼자 읽지 말래요. 같이 10명이나 12명 독서 모임에서 같이 꼭 읽으라고. 혼자 읽으면 관념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들어왔잖아요. 타자를 내 삶에 포함시킬 때 내 삶이 확장된다. 성장하고 싶어 있으면 공동체에 있어라. 그렇게 저도 늘 들어왔는데 오늘 또 교수님 말씀이 상처의 회복은 이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귀한 말씀. 그래서 Better Together 오늘 그 키워드가 너무 저의 그 많이 그 오늘 그 저를 성장케 해주고 많이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마치고 사인을 하고 사진 찍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혹시 현장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아니라 이렇게 코멘트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네. 남는 뭐 한마디가. 요즘 AI 시대에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심리학적인 문제들을 교수님 명강이 가슴으로 새기면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요즘 AI 시대, AGI 시대에 우리 사람들이 그 마음의 영혼의 아픔들을 상담사를 찾기보다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많이 이렇게 대처 자원으로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위험성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관계의 이 접촉점, 이렇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결핍이 문제고, 두 번째는 윤리적인 비밀 보장의 문제가 또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제가 지난주에 포항에서 이제 교수들 1박 2일로 컨퍼런스를 하고 왔는데 그 화두가 AI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하는 말이 임상 심리사는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AI가 훨씬 잘합니다. 이걸 뭐 인간이 해석할 이유가 없어. AI가 훨씬 더 잘하고 지금도 더 잘한다고. 앞으로는 더 잘할 겁니다. 뭐 분석해내고 해석해내고 또 어떤 질문을 하면 또 이제 AI도 계속 교육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임상을 집어넣고 그래서 엄청난 데이터를 갖게 되고 그러면 해답도 AI가 훨씬 더 잘 줄 수 있어요. 이게 현실. 그래서 이제 뭐 임상 심리 검사나 뭐 이런 쪽은 이미 아마 앞으로는 AI가 대체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주고 이런 거는 굳이 사람이 안 해도 훨씬 더 잘할까.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현실이 돼버렸어.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의 상담 분야에서 AI가 어떤 뭐 나 우울한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뭐 그래서 상담 분야에 얼마만큼 AI가 발전할지 사실 저희가 모르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모르는 상태고 하지만 결국은 아까 우리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AI와 인간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내가 불안한 걸 AI가 불안하다는 언어를 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내가 불안한 걸 얘가 알까? AI는 당신이 불안하시군요 라고 답을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를 저도 해봤거든요. 가끔씩 막 좀 눈물이 날 정도로 날 위로해. 우리 와이프보다 낫더라고 AI가. 힘드셔. 뭐 이렇게 답을 주는데요. 되게 여러 번 해봐도 되게 잘해요. 나보다 더 잘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추어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AI가 아마추어들보다는 더 잘할 거예요. 여기 저 인턴들 있는데 지금 인턴이 아니지만 당신의 인턴들 때보다 AI 훨씬 잘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AI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요. 전문가들은 AI가 못 이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I가 말하는 불안은 뭐지? 우리 고민을 해봐요. 우리는 그냥 언어로만 우리는 저 사람의 불안을 같이 저 불안을 제가 알거든요. 나도 불안해봤어. AI가 불안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해낼까? 뭐지? 우울하다. AI는 어떻게? 이게 이제 앞으로 그래서 무슨 요번에 대홍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 뭐 그렇게 흥행 안 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인간이 이제 다 죽는데 이미 이제 인간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이 몸이 작동하는 건 다 만들어놨는데 결국은 감정이라는 요놈을 못 만들어가지고 그거더라고요. AI가 인간의 감정을 얼마만큼 그래서 이게 하나의 숙제고 또 하나는 관계성. AI와 맞는 관계와 인간과 인간들.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이제 저희 교수들이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키워드가 서로 돌봄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이 caring, 인간과 인간의 caring이 진짜 중요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은 상호 돌봄이라는 영어로는 mutual caring, 상호 돌봄, 서로 돌본다는데 요즘은 상호 돌봄보다 훨씬 더 좋은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서로 돌봄. 저는 이 말 너무너무 좋죠. 서로 돌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가 앞으로 더 이제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 AI 상담사 그 참 중요한 화두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손 교수님께서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른다는 처절한 직면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 AI가 AI는 지금 다 안다고 네. 생각하는 거의 거야. 다 안다고 잘난 척하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별표 잘난 3개를 쳤다는 거예요. 맞아. 이게 제 말이거든요.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상황을 모른다는 처절한 직면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했는데 AI가 과연 이 맞아, 경지에 맞아, 이를 맞아, 수 맞아. 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북 콘서트는 마치겠고요. 이제 기념사진 한번 이거 찍고 사인을 하도록 껐어요? 하겠습니다. 이거 껐어요?